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권 연세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방부 대북 정책관을 지냈던 조영근 장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북한이 당 대회를 치러 왔습니다. 상당히 이제 주목이 됐던 대회였는데 뭐 좀 그러니까 눈에 띄는 이런 장면 내지 메시지가 좀 있었나요? 이게 지난주 2월 19일에 시작해서 어제까지 4일차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8차 당대회하고 비교를 해보면 8차 당대회 때는 당시에 코로나19, 그다음에 대북 제재 수해 뭐 이래서 삼중고의 위기가 있다. 그리고 2010년 7차 대회 때 제시했던 국가경제 5개년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다부지게 다지는 그런 계기였다면 이번 9차 당대회 때는 개회사 때부터 굉장히 자신감에 좀 찬 모습,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개회사 때 지난 5년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정치, 경제, 국방, 외교를 비롯한 모든 방면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하였고 경제발전 5개년 계획도 완수되었다라고 이렇게 자부하는 등에서 좀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제 전략을 제시하는 그러한 계기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 쪽에서 이제 나왔던 관심사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느냐, 또 한 가지는 후계 체제를 공식화하느냐. 이 두 가지였는데 그건 우리 관심인 거고. 우리 관심에서는 우리가 봤었을 때 북한이 그 두 영역, 그러니까 후계 그리고 이국가론에 대한 입장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우리 전문가들의 평가였고요. 이게 결국은 지금 우리 당대회라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민주정부 입장에서는 당대회라는 것이 집권당의 이런저런 기조를 정하고 혹은 대표를 선출하고 하는 건데 북한에서 당대회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북한의 이 특징이 당이 국가를 설립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대회는 형식상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그 북한이라는 국가가 결정한 이런저런 전략 노선을 공식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일종의 연례 행사예요. 지금 우리가 9차 당대회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를테면 전전 7차 당대회는 한 30몇 년 만에 열린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렇죠. 그때 말씀하셨지만 7차 당대회는 2016년 5월에 개최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1980년에 열고 그리고 7차 당대회 2016년도에 열린 거니까 36년 만에 열린 왜 거예요. 이렇게 오랜만에 열어요? 김정일이는 선군주의 하면서 선군. 그걸 하다가 김정은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당으로 정상화하는 이런 것으로 바뀌면서 당대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이 사실 2일차에 했던 그 김정은 위원장의 사업 총화 보고인데 이것을 7차 당대회, 8차 당대회 때는 전문이나 요약부로 공개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9차 당대회는 이걸 아직까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실제 적대적 두 국가나 김정은이 평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고 마지막 날에 이제 결정서가 나오면 그렇죠. 거기에 좀 포함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예, 그래서 이 당대회의 성격을 너무 과도하게 보아서도 안 되고 혹은 당연히 중요성을 낮게 봐서도 안 되지만 이 당대회라는 것이 그 해당 연도와 그 시기의 상황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잘 반영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얘기했듯이 7차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고 나서 최초였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병진 노선 뭐냐면 핵무기랑 경제 성장을 동시에 잡겠다고 한 거고 2017년도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18년도부터 이제 대화 국면으로 나온 거고 그리고 8차에서는 야, 안 되겠어. 다시 핵. 다시 우리 옛날에 전통적인 노선으로 간 거고 요번에 9차에서는 개회사를 통해서 대부분의 메시지들이 대외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국내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 사정, 그동안 관료들에서 이 매너리즘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내부 단속에 주안점을 뒀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관심 있는 체제 후계의 문제랄지 이국가론에 대한 것이 뭐 결정세는 나올 수 있으나 이 개회사에서는 나오지 않은 거죠.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는 네, 거죠. 네. 그러면
당 대회 말고 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그러니까 그 민간인이 북한 무인기 날려보는 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을 했고 그러자 김여정 부부장이 바로 이제 담화를 내놨어요. 높이 평가한다라고 하면서 또 국경 장벽을 또 강조를 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적대적 두 국가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적대적 두 국가라는 것이 그렇게 물론 윤석열 정부 때 굉장히 그 대북 적개식 고취에 대한 반발도 있었지만 이제는 정책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뭐 정동영 장관의 그러한 발언 때문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74% 거의 뭐 74%까지 국경선을 만들어진 상태에서 네. 이번에 적대 두 국가를 공고히 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당대의 목적이라면 당연히 국경선은 만들어질 것이고 그것은 적대 두 국가의 일환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이벤트가 있었던 게 600mm 방사포 증정식을 열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남 적개심 고치. 그러니까 저는 적대적 두 국가에 되려면 이 당대에서 하려면 당연히 명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1월 초에 우리의 이제 민간인 무인기를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1월 말쯤에 방사포도 쏘고 요번에 방사포를 공개한 것은 다 남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것인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이 사실 당대의 상당히 명분이다라는 보여지고 이 대구경 방사포 50문을 보여줬는데 이 대구경 방사포가 400km의 사거리면 우리 대전 정도까지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에 이제 사실 핵무기를 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장 위협적인 무기 체계입니다. 근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한 행사가 있었고 공개된 건데 이 정동영 장관, 이 정부를 대표해서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 바로 그 다음 날 김여정 부부장의 메시지가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남북 간에 소통 채널이 없는 상황에서 양측이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정부를 대표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한에서 발생한 민간인의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한 사실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단 말이에요. 내용은.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김여정의 이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유감을 표명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상징적인 행동이다. 무슨 뜻이냐면 그건 그거대로 받고 자기네들이 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기조는 없다. 그래서 재발방지를 그러니까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라. 그러나 여전히 이국가론에 대한 자기네들 이런저런 대남 혹은 국경 방어를 하겠다는 거죠. 차관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경선을 강화하겠다 이 얘기가 마치 우리 군은 또는 우리 국방부는 군사적 도발로 이렇게 자꾸 바라보는데 조금 반대적인 조금 새로운 발상에서 이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군은 분명히 이제 MDL과 DMZ의 정전협정에서 현상 변경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군은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인데 합참 의장이 이번 달 초에 그 전방부대를 가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서 MDL 침범 등 도발 가능성이 점증될 것이고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북한이 MDL을 침범하면 당연하게 대응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 것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과거의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경선을 우리 군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군사적 긴장을 여기서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과거와 똑같이 저쪽은 국경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군사분계선이야. 침범하면 대응하겠어라는 이러한 기조에서는 분명히 좀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하나 더 붙이자면 그러니까 김여정의 메시지는 간단해요. 우리 측을 향해 자기 안전을 그러니까 북한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하지 말라. 예. 그리고 유감 표명하고 재발 방지한 거 상식적인 행동이다. 근데 일부 보도는 혹은 우리 일각에서는 국경 장벽을 통제하거나 아니면 더 수호하려고 하는 북의 도발적 메시지를 보니 그럼 앞으로 진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뜻 뭐냐면 청와대에서 혹은 정권의 우리 고위층에서는 북한에 대한 소위 이런저런 대화를 유도하게 하는 발언을 하는데 실상 MDL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총격전이 오고 갈 수 있는 이 상황이 발생되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아무튼 그 대외적인 변수 북한 입장에서는 대외적인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4월 미중 정상회담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4월 미중 정상회담은 일단은 열려야 한다. 열리기로 돼 있는 제 거잖아요. 말씀은 열리는지 보자 이거예요. 아직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대략 미국과 중국 사이에 여전히 많은 변수가 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열린다면 우리나라는 무엇을 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냐?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페이스메이커로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 서울을 들러가십시오. 혹은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울을 들러가십시오. 그래야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지리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은 한간에선 제 생각에 북경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 계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 텐데 그러려면 중국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소위 거마비 성격의 이런저런 지원을 파격적으로 하거나 성과가 있어야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래 한번 와봐. 우리가 이런 걸 해줄게라고 하는 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지금 트럼프 코가 석자 아닌가요 지금? 트럼프 코는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적대적 두 국가 때문에 극단적인 통미봉남 이제 미국 북한이 그런 전술을 쓸 텐데 이제는 우리의 외교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마치 북한이 중국하고 러시아를 뒷배로 챙기듯이 이제는 우리 외교력을 통해서 중국, 러시아까지 이제는 이거를 붕괴시켜서 우리가 남북 간에 가야 되니까 이러한 뭐 한미 공동의 협상 가이드를 만들든지 예. 아니면 중국과 러시아를 찾아가든지 해서 북한의 전술에 대응하는 우리의 전략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왜 관련해서 요거 좀 일단 사실관계 확인부터가 좀 필요한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선일보가 보도한 걸 보면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연습을 다음 달 9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우리 측에서 야외 기동훈련을 대폭 축소하자고 요청을 했고 미국이 난색을 표하면서 발표 자체가 지금 미뤄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하나 내용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한미일 연합훈련 이제 이건 그 연합 공중훈련이에요. 이거를 미국이 제안했는데 우리 국방부가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난색을 표한 뒤에 일본을 빼고 한미 훈련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미군이 16일과 18일에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일본 항공자유대와 함께 연습을 했다. 요 내용이 지금 두 가지인데 사실입니까 일단?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하기엔 둘 다 사실로 보여집니다. 사실입니까? 예,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야외 기동 훈련은 이미 그 올 초부터 이게 안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처럼 훈련이라는 개념과 연습이라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또 어떻게 그러니까 다릅니까? 연습은 지도부들, 그러니까 수뇌부들이 그 수뇌부가 우리가 전쟁이 나면 한미 연합으로 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맞춰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같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훈련은 사단급 예하 부대가 매년 전투력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굳이 그 연합 연습 기간에 해야 될 이유는 크게 없습니다. 네. 근데 이걸 해왔던 것이 예. 윤석열 정부 때도 보면 이 올해의 훈련이 올해 연합연습이 가장 크게 대규모다.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다. 이런 사실 무력 시위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력 시위를 사실 그 생각을 좀 안 한다면 실질적으로 하려면 연중 균형된 훈련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군하고의 협조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군 입장에서는 전년도에 올해 훈련 예산들이나 뭐 이런 걸 다 준비해 놨을 텐데 지금 와서 이것을 바꿔보자고 하면 당연히 실무 계통에서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 저러한 기사는 왜 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출처가 어디냐? 예. 두 번째는 그러면
군 내에서 훈련은 정말 세게 해야 돼. 음. 원래 한미가 혹은 한미일이 해야 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부 고위층에서 야 훈련 요번에 좀 일본 빼고 하자. 혹은 우리끼리 좀 속닥해 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에 대한 반론 혹은 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우리 우리 조장훈께서 말씀하셨듯이 훈련이 무슨 절대적으로 어떤 사이즈를 정해놓고 해야 하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한미일이 공중훈련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한테 여전히 불편하죠. 특히 그렇죠. 바로 직접 본방에서 다루셨지만 독도가 있는 우리 동해상에서 더군다나 2월에는 일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렇죠. 소위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있는데 한미일이 거기서 공중훈련하는 것이 불편하죠.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일본 빼고 합시다라고 제안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결국은 한미일의 이 공조와 협조 중요한데 이것도 장소와 시기를 보아가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무조건 한미일이 훈련해야 합니까? 근데 그럼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한국과 미국 간에 한국과 미군 간에 뭔가 커뮤니케이션에서 뭔가 좀 발생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며칠 전에 나왔던 뉴스가 있습니다. 주한미 공군이 서해 그러니까 그 중국의 방공 식별구역까지 침범을 해서 중국 또 공군이 출동을 해서 대치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 쪽에는 일절 알리지 않았다. 미 공군이. 예. 이게 좀 보도를 탄 적이 있었거든요. 이 현상은 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제가 이제 군 생활을 30년 넘게 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주한미군 공군도 훈련을 많이 하는데 뭐가 이례적이냐면 주한미군 전투기가 서쪽으로 거의 중국 쪽까지 가서 예. 중국 전투기와 대치하였다는 것은 사실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훈련은 사실 공해에서 많이 합니다. 서해 공해에서. 그쪽이 넓기 때문에. 근데 거의 중국 쪽 깊게 거의 베이징 턱밑까지 가서 거기서 중국 전투기와 대치하였다는 건 처음이라고 생각이 되고. 의도적이라고 보십니까? 의도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관계자한테 이제 언론에서 물었더니 예. 이것은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이 주한미군 사령관 차원을 넘어서 인태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이 우리 정부와 협의 없이 갔다는 것도 굉장히 제 생각에는 국가 방위 전략이나 국가 안보 전략에서 나왔던 제일 돌연선 이것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모습이 이제 구현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제 말씀 뭐냐면 주한미군의 성격이 정말 변하는 것 같다라는 걸 우리 국민들도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이 사안은 보도된 대로 하면 어떻게 소비를 우리가 소화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정말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는 어디지? 무엇이지? 그렇죠. 우리는 대북 억제 그리고 한반도의 안정 유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인 것인데 두 번째는 우리 정부는 전략적 맥락 즉 주한미군이 됐든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됐든 미국 정부가 이런저런 전략적 맥락을 구성하고 전개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공유받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정치학자로서의 관점이기도 한데 정말 미중 전략 경쟁에 한반도가 가운데 서게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 비행기들이 대부분 군산 아니면 오산에서 출격했었을 텐데 그러면 우리 소위 서해 벨트가 이 중국을 향하고 있는 전투기들의 전진기지가 되는 건가? 이 세 가지는 정말 주한미군의 성격, 이 미국의 전략의 문제가 되는 거고 훗날 혹시라도 잘못되면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이 일종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기 한반도 방위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인도 태평양 전략에 따른 거니까 우리가 니네한테 알려줄 이유도 없고 항의해봤자 소용없어라고 해버리면 근데 그것이 한반도 인근에서 만약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해버리면 우리는 아무런 대비도 그러니까요. 아무런 의사도 없이 그냥 휘말려 들어가는 결과를 빚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한미 위기 상태는 공동 관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위기 사태가 발생을 하면
한미 연합사가 공동으로 왜냐하면 전쟁으로 가면 같이 싸워야 되니까 이 위기 사태는 공동으로 관료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전 정보 공유입니다. 네. 이게 지금 요번에 사실은 미중이 대치하다가 말았는데 저번처럼 일본하고 중국이 대치했을 때 레이더라도 조사했으면 만약에 거기에 레이더라도 쏘면 이게 굉장히 군사적인 문제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한반도에서 발진했다는 자체만으로 우리 정부는 연루될 수뿐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미 위기 공동관리에 대해서 이 미국이 안 지켜준 거고 두 번째는 2006년 반기문하고 라이스 장관님 합의에도 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우리 정부가 그 인정해주는 반면에 우리 정부가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분명히 주한미군 전략전 동북아 분쟁에는 연루되지 않는 것으로 해주는 것이 합의였는데 그런 합의가 있었습니까? 합의가 있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그거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일체 지키지 않고 이렇게 주한미군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지금부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자제하면서도 이제 다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거리가 주어진 거죠. 이 사안이 이제 단순 군사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주권, 동맹 관리, 전략적 자율성의 문제로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요. 서해상에서 자기네들 전투기를 발전시켜서 서쪽인 중국 쪽으로 자꾸 향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해의 안정과 평화가 깨지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서해가 남중국처럼 돼버리면 그러면 동맹이 우리에게 정말 국가적 이익이야? 그 이익을 조율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속된 말로요. 현장의 용어를 사용하면 저금을 잘 해놔야 돼요. 무슨 저금? 무슨 저금이냐면요. 보도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군 당국이나 혹은 심지어 청와대에서조차도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하고 항의할 건 항의해서 공개할 건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분명히 보수 쪽에서는 한미동맹이 흔들려요. 어려워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권과 우리 한반도의 평화가 그러니까 우리 나라의 평화가 미중 경쟁에 연루가 되느냐 안 연루되느냐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갑자기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이제 안규박 국방장관이 항의는 했다는 보도까지 제가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전부 항의했는데 네. 이게 항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분명한 어떠한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야 예. 이것을 우리한테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발진하고 우리 정부가 연루될 수뿐이 없는 사안이니까 반드시 합의된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것을 허용해주고 우리 정부가 거부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주한미군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는 사안이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일부 시각에서는 중국과 미국이 서해상에서 충돌했다라는 보도를 접한 그들의 입장에서는 왜 한미일이 협력 안 했어? 두 번째, 왜 한국은 우리에게 역으로 항의했지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 더 깊게 생각할 것은 한미일 협력이 좋다 이 얘기예요. 네. 할 부분이 많고. 근데 그 한미일의 협력의 칼끝이 중국 견제라면 우리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일단 한미일 연합 공중 훈련 같은 경우도 그렇게 우리가 오히려 대처를 잘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겠죠. 저는 그거 동의해요. 예. 그렇죠. 예. 그 다케시마의 날에 있는데 당연히 우리 군에서는 그걸 거기 들어가서 동해상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면 이거는 뭐 당연히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한미일 공동 훈련, 공동 연합이라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전에는 네. 거의 금기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됐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한 번 무너지면 계속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이제 대북 공조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걸 프레임을 짜놨기 때문에 예. 지난 정부 때 이것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외교 현장에서의 봤을 때 한미일 회담 그것이 협력이라 하더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계속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일본이 우리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네들끼리 한반도 상황 이야기하는 것이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렇죠. 자기네들끼리 뭐 어떻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예, 그렇죠.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우리 쪽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그렇죠. 무조건 한미일 협력이 뭐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격 규정을 이번 정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 서해 거는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차관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7년 9월에 미국에서 그 당시 트럼프 일기 때 북한에 전략 폭격기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있죠. 예. 그때 2017년 9월이면 상당히 상당히 그러니까 살벌할 불 때, 있을 때. 예, 그게 코피 전락 나오고 예, 막 예. 이렇게. 원산에서 예. 한 200km, 네. 300. 굉장히 풍계리 인근 150km까지 음. 전략 폭격기 편대가 들어갔었는데 편대가 갔어요. 예. 전투기까지 다 데리고 예. 그게 사실상 제가 알기로 우리랑 그렇게 협의 없이 예. 아 그때도 예. 그 상황이요.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제가 쓴 평화의 힘에 예. 기술되어 있는. 아 근데 저도 뭐 예. 현직이셨고 그 당시에 저는 청와대 비서관이었는데 그때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야 우리도 모르게 전쟁이 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예. 그것에 대한 데자뷰. 이제는 그 당시 북한이었고 트럼프한테 지금은 중국이어서 이걸 잘 대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어서 두 번 다 트럼프 때네요. 예, 두 번 다 예. 트럼프 때 트럼프 원. 그렇죠. 예. 원, 투, 그죠? 지금은 투고. 이게 그래서 항의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 이거 공동 원칙을 도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제 바람은 예.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으니 우리 용산에 있는 국방부, 그다음에 외교부, 심지어 통일부, 그러니까 NSC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험한 말로 표현할게요. 하루하루 앵벌이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요. 예. 길게 보고 좀 중장기적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컨트롤 원칙과 프로세스를 네. 마련을 해야 된다. 예,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 목소리를 좀 내야 되는 거죠. 예. 그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하고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